금리랑 외국인들 수급 관련해서 선물 매수로 바뀌든지 이게 전환되는 시점 쪽에서는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이고 무엇을 사느냐 가장 많이 빠진 거. 가장 많이 빠진다. 네, 그게 뭘까요? 자, 지금 오늘 네. 증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비 오는데 코스피 2,500이 붕괴도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2,400도 약간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현재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떤지 점검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망했는데요. 예, 이렇게 시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제 9월달 들면서 시장 보시는 분들 아마 징후가 한 8월달 때도 그렇게 좀 중반 넘어가면서 조금 좀 시장이 약간 왜 이렇게 무겁지? 이런 생각들 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변화가 들어왔는데 제가 2달 만에 뵙나요? 김 작가님? 그러니까요. 네. 때 같은 경우도 좀 활기차게 하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였거든요. 금리는 지금 높지만 높다. 이제 어차피 떨어질 거다. 그럼 떨어지게 됐었을 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장의 반대 유동성으로 작용하면서 뭔가 이런 기대감을 채웠던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늘과 함께 혹시 그때 영상을 참고하셨다가 한 지금 2달 만에 돌아온 좀 찌질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일단 좀 죄송하고요. 예, 참 큰 그림이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좀 많이 훼손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 네,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점도표를 딱 열고 봤더니 역시나 저 위쪽으로 더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봤을 때 저희가 보통 한 4.6대 정도를 보던 게 5.1대. 그래서 약간 0.5가 확 뛰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초 가게 되면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일단은 상당 부분 높게 유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잠깐만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위험자산 쪽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현상들이 변화가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좀 빠르게 그리고 그나마 한국 시장도 좀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데 좀 많이 버텼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환율이 위로 탁 터지기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 이게 좀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악재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2,460인가요? 네, 녹화 일자 기준으로 2,500은 커녕 네,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차트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밀리면 안 좋아 보이죠, 항상.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아까 매크로 지표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부터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의 강세. 지금 보면은 달러가 거의 뭐 쉬지도 않고 한 7월 달 때부터 들어온 게 거의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로 가고 있죠. 달러 강세를 멈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105가 넘어갔죠. 그러면 위쪽으로도 거의 벌어진 게 지금 뭐 잘못하게 되면 106, 107까지도 들어갈 기세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는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인덱스를 비교를 하는데 그럼 상대적인 관점에서 유로화나 아니면 또 일본 엔화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그쪽이 좀 여건이 나아져서 강세로 가야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그렇게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달러의 강세가 독주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까지 달러 원 그러니까 아직 원화가 잘 버텼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원화는 그래도 하반기에 생각보다 좀 수출이 좀 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달러 강세를 좀 기대를 했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위로 탁 터진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것도 달러 원도 지금 현재 1,350원대 막 터치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 1,450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 1,440원대가 웬만하면 저기 못 넘어 라고 했던 게 이제 탁 터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아이고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게 바라봐서 그냥 조금씩 봤던 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주식을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좀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겠지만 선물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물 매도가 변화가 됐던 요인들이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유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지금 한때 90달러 대 넘고 조금 있으면 100달러 넘겠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유가는 보통 달러 약세일 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유가도 강했습니다. 지금 반대죠. 달러도 강한데 유가도 강합니다. 뭐 이런
더티한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가가 강한 요인들에는 뭐 산유국 입장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얘기하는 재정을 좀 확보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람코죠. 이게 지금 IPO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치를 좀 높인 다음에 IPO를 해서 그다음에 나오는 자금으로 네옴시티 떡 이거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오페크 플러스에서 입김이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높이 유지를 시켜야 될 만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는 못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유가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가가 이제 90달러대 위상으로 가서 안착하지 않고 밑으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야 시장에는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CPI, 뭐 PC 지표 이런 쪽에 상승 요인으로 각각을 잡다 보니까 부담은 되는데 막상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코어 쪽은 안정적이죠. 식품하고 에너지 쪽을 뺐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애써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편하진 않죠. 그런 쪽에서 지금 유가도 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이제 이거죠.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금리가 지금 다 상승 기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었을 때 지금 기준에 보통 4.5가 넘어가게 되면 좀 이상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게 돼도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4.5가 어디냐면은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말하는 게 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어떤 대표적인 대출 금리를 모기지를 산정할 때 이게 10년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뭐 4.5에다가 가상금리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 장기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7%대 이상 누가 집 삽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각보다 좀 압박으로 나갈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부담들이 더 뚜렷해질 거고 이런 쪽에 대한 해석도 되겠죠. 근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도 많이 해석합니다. 지금 미국 입장 쪽으로는 지금 계속 뭐 지금 국가부채가 뭐 300조인가요? 이렇게 300조 달러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그거를 또 이자를 주고 그걸 가지고 또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미국 맞나요? 이거 달러만 없으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겠죠. 그런 운명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잘 사줬고 일본이 잘 사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가 됐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좀 사이가 좀 틀어졌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자기네들이 자기 채권 매입하고 계속 돈을 푸는 현상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인 일본의 흐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한 상황 쪽에서 미국 국채를 사줄까요? 그러면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충분히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미국의 셧다운 얘기 나오죠. 물론 셧다운은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나와서 한번 뭐 충격을 준다고 하게 되면 거기가 단기 저점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확실한 게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반영하는 게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거기다가 유가는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유가, 환율 모두 다 이 세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이렇게 경기를 읽듯이 막 쭉 밀려버리는 현상. 그리고 한국 증시가요. 원래 추석 전 때부터 9, 10, 11, 12. 그러니까 12는 좀 괜찮습니다만 9, 10, 11이 전통적으로 계속 좋지 않군요. 네. 이제 그게 또 설마 이번에는 좀 반도체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얘기하면서 짜증나 죽겠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네. 좀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이 한번 어떤 이유에서 간에 두룩 한번 밀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거부터 그런 거 많이 고민하죠. 단기적인 약세가 들어왔을 때 레버리지 쓴 거 괜찮아?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을 보게 되면 지금 약간 50조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돈이 막 물려서 거의 뭐 33조가 몰렸대요. 김 작가님도 하셨어요? 아니, 큰 소리 하셨으면 그렇게. 큰 손 없습니다. 예, 좀 많큼 네, 한 3조만 하셨군요. 네.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돈은 몰려오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 예, 그럴 리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예탁금까지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50조가 무너졌습니다. 올해, 그래서 계속 유지되던, 예탁금 50조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48조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에 기반돼서 같이 움직였었던 신용 잔고 같은 경우가 20조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게 되면 제가 걱정을 계속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또 신용 반대 매매. 이게 또 한번 또 어느 정도 좀 약간 끝내고 나야 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유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또 시장에 어떤 단기 압박을 더 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도 이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도 그랬고 이런 어떤 단기적인 눌림목들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기 시작하다가 약간 뭐 리스크가 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좀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이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거의 똑같은 시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동시반기일 끝나자마자 이때 나왔던 선물 매도가 지금까지 총 누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5만 개, 6만 개 정도쯤 되죠. 그거를 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시장이 못 버티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됐네. 이제는 선물 매도 청산하면서 좀 받쳐주고 그러면서 시장이 돌아가기 전에 살짝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또 레버리지 좀 과하게 섰던 분들의 좀 청산이 한번 쭉 정리가 되면서 시장이 도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약간 기다릴 필요도 있겠죠. 그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봉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에는 일단 뭐 지금 마지막 남은 이게 60주 선 이게 지금 버티고 있다든가 그래서 밑에 원래는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가 깨진 거는 하반기 7월 달부터 나왔던 박스권은 깨졌습니다. 2,500선 중심으로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나와서 여기가 좀 지켜줘야 되나라고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이것까지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 밑에 또 흔들리고 지난번 올해 움직였던 지수 때 한 뭐 2,400 초반대까지도 또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만약에 진행되면 좀 빠를 겁니다. 빠르게 터치하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혹시나 좀 팀업은 좀 하시고 추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입수. 예, 입수했다 올라오긴 올라와야 됩니다. 예,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잘 겪어내느냐가 또 하나의 하반기는 주식하기 싫어요. 이래서 맨날 이게 반복되다 보고 거기다가 또 몇 가지 보게 되면 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지만 IPO 큰 거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피에 증자가 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돈이 거기서 빠져나가서 사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하반기에 뭐 서울보증보험인가 이런 것도 이건 물론 국채 국영 쪽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열광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영향을 끼칠 거고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거 무슨 양도세 이슈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올해 보니까 의외로 코스닥 쪽이나 좀 중소형 쪽에서 2차 전지 가지고도 수익 많이 나신 분 계시고 또 AI 뭐 로봇 이런 거 가지고도 수익 크게 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해당 종목 쪽으로는 만약에 2, 3억 베팅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5배가 돼서 10억이 넘어갔다. 해당되는 거죠, 대주주. 그러면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 나오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거는 물론 해당되는 종목 쪽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통적인 하반기에 나오는 어떤 노출되는 상황들 이걸로 인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겹치고 이게 매크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이것저것 다 겹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너 아직도 주식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벌어진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앞으로 사실 뭐 4분기든 내년 오를 거라 생각하면 네. 사실 지금 빠졌는 게 누군가한테는 사실 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공포인 건데 네. 지금 이제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현금 비중 늘리면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어떤 스탠스이신가요? 매수를 하고 싶지만 다 물려. 네. 뭘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일단 그 기미를 보면서 조금 현금은 늘렸죠. 네. 현금은 늘렸는데 현금 늘려봐야 뭐합니까? 현금은 그냥 아예 싹 정리를 안 하는 이상은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인데 항상 대한민국은 좀 증시가 뭔가 압박을 강하게 주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눈치코치 볼 수도 없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게다가 뭐 지금 많이 얘기하는 또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봤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고물가, 아직까지 물가는 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뭐 고유가, 뭐 경기 걱정들 하는데 이걸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실물 경기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중국은 그래도 이 헝다 이슈나 부동산 이슈 전에는 좀 잘 소화하려고 했겠죠. 근데 중국도 힘듭니다. 미국도 지금 그나마 지표들이 가장 좋은 나라들 쪽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좀 위축되다가 또 보니까 하반기에 미국도 학자금 대출 한 4천만 명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 3년간은 아유 뭐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그냥 펑펑 쓰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법원이 딱 제동을 걸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 이제 돈 갚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냥 뭐 이자 내거나 원금 내거나 이런 거 없다 보면 그냥 여유 있게 살아요. 근데 만약에 매달 얼마씩 낸다고 하면 그거 왜 이렇게 아깝죠? 어차피 갚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잠깐만 그럼 내 소득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낼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소비가 그렇겠지? 라는 것도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한 번 해드리면, 네. 자, 코스피 2,400 지금 중반의 이 시점에서, 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졌다고 해서 사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언제쯤 뭘 확인하고 그래도 사야 될까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랑 두 번째는 네. 뭘 사야 될까요, 그때? 어려운 거 다 한꺼번에 확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네. 사실 주식은 요거 두 가지가 다 궁금해서 방송 보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 앞에 거 다 됐고, 요거만 그냥 딱, 예. 그래서 언제 살까? 그리고 네. 뭐 살까? 언제 팔까? 뭐 이게 사실 쉽진 않지만 이게 네. 전부이긴 하죠.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봐야 될 지표. 지표. 두 가지. 첫 번째는 금리 안정돼야 됩니다. 금리 안정. 네.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일단 관망.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이제 실질 금리가 모든 걸 반영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연계돼서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해야겠네라고 생각했던 외국인들이 그나마 다행히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안 팝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일 났네. 그래서 주식 다 팔아. 이게 아니라 주식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저희가 저점 찍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쪽은 일단 그렇게 크게 손 안 댑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리스크가 보이는데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집중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리스크 끝났으니까 정리해야지. 그러면 선물 매수로 반전됩니다. 요 두 가지. 금리랑 외국인들 수급 관련돼서 선물 매수로 바뀌든지 이걸로 보면서 두 가지 축을 보면은 거의 이제 이게 전환되는 시점 쪽에서는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이고 무엇을 사느냐 가장 많이 빠진 거. 가장 많이 빠진 네, 거야. 그게 뭘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8월 달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걸 거의 온몸으로 두드려 맞은 것들. 2차 전지인가요? 차라리 빠른 건 2차 전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한국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든가 2차 전지든가. 근데 지금까지는 상반기는 2차 전지가 끌고 왔었죠. 근데 반도체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조정 받고 있다 보니까 그 폭을 반도체가 좀 움직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이런 식으로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쪽을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첫 번째 반도체는 왜 그렇게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안 가요? 지금 되게 신기한 거,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보통 삼성전자를 얘기를 드릴 때, 이날은 뭐 그냥 큰 폭의 한번 반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여름 때 지나고 나서는, 이때부터 삼성전자 드디어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하반기 되면은 디램 가격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정점을 지났으니까 삼성전자 사자! 이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이번 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10개 증권사가 다 똑같습니다. 매수, 적극 매수 한 3개 하고 다 사재요. 저도 삼성전자 이 라인에 있습니다. 이거 예. 거의 예. 큰 손해도 아닌 약간의 아주 한 자릿수 그래도 잘 5자리 미만이긴 한데 괜찮으신데요, 단가 이 정도면? 예, 그러면 그 큰 재산을 여기 다 그냥. 아니요, 큰 재산은 아니고 예. 다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해보고 하니까 괜찮은데 다들 좋대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2차 전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다 너무 쏠리게 되면 그때 고점 나오고 이렇게 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맞긴 맞겠는데 잘 안 가는 현상. 이것도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끝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잘 버티느냐의 문제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이것도 아닌가 봐. 이탈하는 그거 있죠. 빨래 털 때 뭐가 좀 묻었습니다. 막 털어내죠.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 빨래는 되게 유니크한 무늬가 딱 갖게 되겠죠.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될 때까지. 네. 그 빨래에서 유니크한 무늬를 가지면서 손가락 낼 때까지. 네. 제가 무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붙들고 있으란 건가요? 그게 낫겠죠, 지금은. 네. 근데 그런. 차트 보여주신 이유는 어쨌든 앞으로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삼성전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현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은 지난 게 이제 약간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은 3개월에서 6개월 선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저점은 지났다는 걸 이제 암시를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지났으니까 뭔가를 좀 보여줘.
하고 가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10월달 두 번째 주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관련된 쪽에서 이제 예상하기가 영업이익 한 2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지금 시장이 예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쪽이 너무 어떤 진폭이 커요. 어떤 증권사는 지금 분기로 보게 되면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3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무지 고생했죠. 뭐 보통 한 분기에 한 10조 이상씩 나오는 회사가 지금 6천억대로 확 가라앉았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반전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전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게 되면 증권사나 이걸 예측하는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한 3조 5천억까지 보는 회사가 있고, 또 안 좋은 회사는 한 1조 5천억이면은 이것도 잘한 거다. 거의 뭐 범위가 2조 이상까지 확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사는 거의 컨센서스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맞춰가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시니까 높이 찍으시겠죠? 네, 저는 내년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는 주주 편향적인 입장으로, 또, 맞습니다. 큰 손이, 보유 편향. 큰 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가야 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이제 가는 건 맞아요.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변수가 좀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를 계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변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적자죠. 그래서 아마 4분기 가서 내년 1분기 가야 이제 흑자 문의가 날 것이다. 영업이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변수는 한 1조 6천억 정도 아직까지 이번 3분기에 적자를 볼 것이다 라고 있는데, 시장에서 또 좀 약간 열심히 또 추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줄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의 HBM 때문에.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HBM이 총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의외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커져서 이제 성과를 내게 되면은 의미 있는 비중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IB들, 그러니까 뭐 JP 모간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래요. 뭐 시티뱅크, 또 뭐 최근에 뭐 미즈호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HBM 쪽에서 AI가 끌어올리는 변화가 올해 대비해서 2027년까지 HBM이 10배 커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업사이드를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계속 업사이드가 올라가요. 그만큼 되기 시작하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매출 비중이 총 HBM이 차지하는 게, HBM은 다 아시는 것처럼 AI에 들어가는 칩과 함께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지금 뭐 2, 3%밖에 매출 비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지금 한 4년 뒤? 내년 가게 되면 3년 뒤 가게 되면 10배라고 하게 되면 규모가 그러면 지금 20, 30%까지 커진다는 얘기겠죠. 20, 30%까지 커지는데 그 안에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은 HBM 같은 경우는 50%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의 뭐 50% 되는 게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면서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들이 한번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그럼 생각보다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IB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때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파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업황이 어떻게 되고 또 매크로가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서 버티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로 밀린다, 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 판단이 지금 이렇다고 하더라도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거의 뭐 태풍가 오는데, 태풍가 이제 물 바켓을 확 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저점 매수해야지, 저점 매수해야지 하면서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보여줄 것 같아서 이게 약간 걱정인 거죠. 하지만 버텨내야죠. 그게 앞으로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버티고 나가게 되면 폭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새소리 들리고 그 햇빛 들어오면서 아주 달콤하게 익은 또 과일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정이 좀 험난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걱정인 거죠. 반도체 어쨌든 업황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세요? 네, 좋아진 게 맞죠.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좋아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게, 업황과, 그러니까 산업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산업 쪽에서 변화가 분명히 나오고, 여기 이제 개화가 끝나서 이제 앞으로의 전방치가 이제 숫자로 찍힐 게 분명히 보여지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치죠, 솔직히. 이렇게 좋게 봤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못됐나라고 이렇게 다시 체크해보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서 빠집니다.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때가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저 매수하고 한 40%까지 마이너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갖고 샀는데 주가가 40% 빠지게 되면 거의 멘붕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내가 맞다, 이거는 전기차는 앞으로 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버티다 보니까 이제 한참, 그것도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제대로 부각받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지금 2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변화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다시 어게인
버텨야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버틸 때도 그러니까 주식만 딱 갖고 그냥 그냥 안 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갑자기 점심시간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뉴스가 막 나옵니다. 지수가 뭐 2% 빠졌다, 3% 빠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잠깐만. 그래서 계좌 로그인해가지고 딱 보게 되죠. 그러면 아이고야, 이 돈이 어떻게 모은 건데 갑자기 막 매수한 가격에서 막 20%씩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버틴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죠. 눈빛 막 흔들리고 좀 김대리 뭐 시킬래? 메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거나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럼 뭐 이번 달 보너스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그냥 그래 밀어 넣어 해야 되는데 과연 마이너스 20%대 들어왔던 주가에 대해서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시 숙제겠죠. 하지만 하는 게 그리 멀지 않은 기간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낫지 않을까 해야 되는데 뭐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갖은 파고와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2달 뒤에 저 나오겠죠? 2달 뒤에면은 이제 겨울일 텐데 겨울일 땐 그래도 좀 추운데 너무 추워요 이게 아니라 추운데 뭐 괜찮네요, 계속 따뜻하네요 이렇게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사야 한다는 주식 중에 하나로 지금 반도체도 얘기해 주신 건가요? 네, 반도체가 일단은 가장 무게를 치는 게 좋겠다.